지금 우리가 요 API를 이제 설계하는 관점에서 이제 보면 요 아래쪽에다가 이제 새로운 셀을 삽입하고 이 train test split 함수의 문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물음표 이렇게 이제 하면 이제 문서를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문서를 보면서 우리가 요 API의 의미도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첫 번째로는 요 train test split에서 arrays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별표가 하나예요. 요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한 개 이상의 변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 arrays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를 하나만 전달을 해도 훈련과 시험으로 나뉘죠. 근데 보통 데이터뿐만 아니고 타겟도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한 개가 들어올 수도 있고 입력이 두 개가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에서는 요 별표를 수행하면 이제 한 개 이상의 입력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고 하는 것에 지금처럼 이제 데이터와 타겟을 이제 전달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런 표기에 따르면 이 데이터랑 타겟이라고 하는 것이 내부적으로는 arrays라고 하는 변수에 다음과 같이 리스트에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몇 개를 전달하든지 간에 이 arrays가 이런 식으로 리스트로 처리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이 함수에서 이 별표의 의미입니다. 야, 근데 우리는 별표가 두 개잖아. 지금 작성한 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일단 별표가 한 개인 경우와 좀 대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수정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넘겨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은 이제 안 하는데,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여기서 이 트레인 테스트들의 테스트 사이즈, 트레인 사이즈, 랜덤 스테이트, 셔플, 스트래티파이와 같은 설정들이 있는데, 이 설정이 지금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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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 none 이런 식으로 기본값이 설정된 이제 기명 인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다른 방법이 없다면 저런 인자들을 이제 넘기려면 이제 만약에 지금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다시 여기서 다 재현을 해줘야 돼요. 테스트 사이즈, none, 그죠? 셔플, true, 그죠? 랜덤, 스테이트, none 이런 식으로 해주고 여기서 이제 다시 이거를 전달을 해줘야 되니까 대단히 이제 번잡스럽거든요. 이게 뭐 인자가 뭐 10개씩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파이썬에서는 이제 키워드 인자라고 하는 이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요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evaluate 이제 모델에서 다른 것들 이제 다 줬어요. 다 이제 줬고, 그럼 이제 모델하고 데이터랑 뭐 타겟이고 프린트 스코어는 기본값이 있기 때문에 지정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뭔가를 설정을 주고 싶을 수도 있고 그냥 안 주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줬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랜덤 스테이트를 이제 설정했어요. 그러면 요 내부에서는 이제 이게 설정이라고 하는 이름의 사전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아까와는 다르게 0개 이상의
설정을 전달이 가능합니다. 연계니까 이제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빈 사전이 이제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파이썬의 사전인데 그 파이썬의 사전을 다시 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에 요 인자로서 이제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언패킹 한다라고 이제 하는데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파이썬의 그 입문서 보시면 그 함수의 인자와 관련된 부분 등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종종 이 멀티 캠퍼스에서도 파이썬 입문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입문 과정들에서 혹은 이제 입문서 이제 보시면 나오고 혹은 지금처럼 이제 그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챗GPT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보시면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 이제 납득하실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개의 설정을 그 가지고 있는 함수를 내부적으로 호출을 할 때 한번 이제 그 바깥에 함수가 쌓여져 있잖아요. 그때 그런 복잡한 설정들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재현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그 파이썬 문법의 활용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확인 말씀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논의사항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좋습니다. 그랬어. 일단 이제 이제 보통 이거는 소개를 드리면 보통 지금처럼 지문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논의 주시는 게 대략적으로 이제 예상이 이제 되는 편이고 또 사전 확인 결과를 보면 프로그래밍에는 익숙하신 분들이 이제 많으신데 그 파이썬은 이제 상대적으로 그 처음이거나 이제 숙련도가 이제 그 주요 프로그래밍 언어에 비해서는 이제 낮은 편이니까 아마도 이제 궁금하실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보시면 요 이제 챗GPT에서도 여기 설정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정확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함수에 전달될 추가 키워드 인자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최신 업데이트 윈도우즈 11에서 윈도우즈 이제 코파일럿 이런 것들이 여기 추가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챗GPT한테 다 물어봐라 이런 건 아니에요. 이제 부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이제 바람직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보조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했을 때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확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이제 지금 잘 해주시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계속 이제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러면 이어서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마지막 상황으로 같이 와보겠습니다. 요 마지막 상황에 대응하는 것을 이 교재에서 77페이지 29번 입력에 대응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요 이후의 논의들을 우리가 같이 반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 29번 입력에서 훈련과 테스트 세트의 점수가 0.67하고 0.66이죠. 그래서 이제 R2 값이 0.66인 것은 당연히 좋은 결과가 아니죠.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을 우리가 납득하는 게 필요해요.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한 그 논점이거든요. 하지만 훈련과 시험 점수가 매우 비슷한데 이는 과대적합이 아니라 과소적합인 상태를 뜻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논의를 같이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제 과대적합과 과소적합의 이제 논점이 어디서 발생했는가? 그걸 이제 일단 교재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그 이야기는 이제 2.2절의 일반화 과대적합, 과소적합인데 이거는 종종 가서 살펴보실 만 하기 때문에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 용어가 처음에 등장했던 부분은 이제 56페이지 과소적합, 과대적합이고요. 그와 관련된 개념도는 57페이지의 그림 2-1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에 이제 대응되는 이제 슬라이드도 제가 이제 표시하면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였죠. 거기에 이제 대응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보면 지금 과소적합으로 판정을 한 거예요. 저자가. 그러면 이 과소적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언더핏이다라고 하는 것의 이제 번역인데, 그죠? 이거를 왜 과소적합으로 판정했냐는 거죠. 일단 간단합니다. 되게 간단해요. 이제 이 훈련 점수는 한마디로 이제 최적화의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최적화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응하냐면 이제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모형이 얼마나 잘하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이죠. 근데 주어진 문제, 정답을 알려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잘 못하면 당연히 시험 점수가 기대가 안 되니까요. 근데 이런 거예요. 그 훈련 점수가 안 좋으면 일단 과소적합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얼마나 안 좋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100점이 아니면 다 과소적합이에요. 기술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 교재에서 그 아까 서술을 이제 살펴보면 훈련과 시험 점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과소적합이다라고 서술을 했기 때문에 조금 논의가 필요하죠. 그죠?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훈련 점수가 일단 1.0보다 작으면 과소에 들어가기 시작한다. 근데 이거를 이제 과소로 평가를 하는 것은 이제 한 가지 고려사항이 더 있는데 뭐냐면 이 훈련 점수와 시험 점수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이제 거의 없는 상황이어야 돼요. 왜냐? 이거 이제 반대의 극단이 뭐 있냐면 이제 과대적합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훈련하고 시험 점수의 그 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이 훈련하고 시험 데이터의 격차가 커지면 이제 과대적합의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그 과대적합이 이제 문제인 상황이고요. 근데 과대와 과소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요. 이제 점수가 낮으면서도 이게 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우리도 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 KNN이 이제 그랬었잖아요. KNN에서 랜덤 스테이트를 이제 바꿔줘도 얘는 이제 과소랑 과대가 다 발생한 거예요. 총체적 난국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아니 모의고사도 못 보는데 수능 가서 모의고사만큼도 못해. 이 총체적 난국이죠. 그죠? 그러면 이런 총체적 난국은 어떻게 해? 이런 거는 이제 진짜 알고리즘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 이제 지금처럼 어느 하나로 몰았어요. 이런 상황을 이제 몰았거든요. 그러면 과소를 이제 언더라고 하고 과대를 이제 오바라고 해서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fit이 있는 겁니다. 요 fit이 무엇인가는 좀 논의가 필요해요. 근데 이런 거죠. 성능의 문제라고 하면은 UFO입니다.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우리가 요 랜덤 스테이트 같은 것을 조정해서 과대적 합에 대한 고민을 일단 없앴어요. 그러면 뭐만 걱정하면 되냐면 이게 언더냐 아니면은 핏하냐 요런 것만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충분히 좋은 성능이 아니죠. 그래서 아직은 핏으로 판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제 이 전체적으로 점수가 올라가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인해서 지금은 이제 언더라고 판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가 충분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98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게 핏할까요? 아니면 언더일까요? 아니면 오버일까요? 이거는 절대적인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페이스 아이디 같은 생체 인식이 있잖아요. 얘네는 그 생체 인식 표준에 부합하려면 소수점 세 자리까지 구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페이스 아이디 모형을 만들었는데 훈련 점수가 99고 시험 점수가 98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핏하냐?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얘 그 요구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바로 봐야 됩니다. 이 훈련 99에서 만약에 달라지려면 여기서 달라져야 돼요. 그러면 소수점 4자리부터 달라지는 거는 괜찮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핏하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페이스 아이디인데 훈련과 시험이 이제 98이 나왔다. 아 이거는 테스트 점수가 훈련 성능에 못 미치는구나. 이건 오바다. 해서 이거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왜냐면 생체 인식 표준에 부합을 안 돼서 부적격 판정 받아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핏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응용과 이제 요구 사항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언제까지나 성능을 추구해야 돼요. 언제까지나 이게 99.999 언제까지나 성능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제 현재 응용에서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한가? 그리고 이제 가능한가? 그런 것에 따라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주택 가격을 예측하는 건데 그 주택 가격 예측하는 것이 지금 70점대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누가 봐도 그렇게 좋은 성능은 아니죠. 이런 이제 극단적인 어떤 성능의 추구는 필요하진 않을 것 같지만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이제 불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언더 과소적 합이라고 우리가 이제 납득을 한 상황에서 이제 해결의 방향성을 한번 이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교재에서는 말로 했는데 이 논의가 상당히 노력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볼 텐데 그 여기 있는 내용을 읽어서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체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 내용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주제어를 뽑자면 선형 모형의 표현력과 특징 차원의 관계라고 이제 서술을 하면서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개념 이해를 위해서는 지금처럼 이제 고차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논의하는 게 좀 덜 직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친숙한 사례를 같이 한번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난번과 이제 동일한 방식입니다. 난수 초기 값은 이제 결과를 서로 동일하게 통일하기 위해서 하고요. 우리 아까 선생님께서 논의 주셨는데 요 이 0번인가 이런 것들은 그냥 난수 초기 값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난수 초기 값의 설정은 지금은 뭐 그냥 어떤 특정한 걸로 이제 고정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 뭐 x나 y에 대한 고려는 이제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논의 주신 것처럼 이게 0번, 1번, 2번이 뭐 구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응하는 것이냐? 아니죠.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랜덤에서 랜드 n을 이제 사용하는데 요 n이 그 노멀 정규 분포의 이제 약자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방식을 이제 수행하고 그러면 이제 어제 만들었던 것과 이제 동일한 그런 이제 형태입니다. 어제 이미 논의 드렸지만 이것의 이제 이상적인 그런 모형은 이제 노이즈가 이제 없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제 어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선형 모형을 바로 적용을 해볼 건데요. 근데 어, 지금은 일반화 능력에 좀 관심이 없어서요. 여기서는 이제 어, 훈련 시험 데이터 분리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바로 이렇게 해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전체 데이터를 이제 수행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최적화 성능 자체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제 논의드린 이유로 인해서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제 방식으로 디자인 행렬을 이제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200여 개의 표본이 있고요. PLT 이제 플롯에서 리니어 리그레션한테 이제 XS를 이제 예상을 해봐라 하고 컬러는 검은색으로 이렇게 이제 해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이제 볼까요? 그러면 이제 요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들이 이제 실제 현실의 데이터인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이제 마음속에 이상적인 모형이 있고
그런데 그 이상적인 모형에 현재 리니어 리그레션 알고리즘을 통해서 형성한 모형이 이제 거의 일치하는 그런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모형과 이제 실제의 관계를 간략하게 요렇게 기호로서 이제 표기를 해 왔죠. 그런 것들을 이제 단적으로 반영하는 이제 사례고, 지금은 이제 시각적으로 보기에도 이 노이즈를 다 반영하는 것은 선형 모형은 불가능하죠. KNN은 가능해요. KNN은 이제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게 가능하긴 한데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이제 많죠. 그래서 어제 논의드린 대로 이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비현실적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가 오늘 출근하실 때도 그렇고 이후에 뭐 점심 식사 하시러 가실 때도 그렇고 모든 디테일들을 다 기억할 필요가 없죠.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동선에 모형이 이제 존재한다라고 이제 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일종의 노이즈 같은 거고 우리의 관심 범위를 이제 벗어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 떼기도 힘들 겁니다. 이제 한 걸음 뗄 때마다 이건 뭐지?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 우리도 그런 적이 있긴 있어요. 언제냐면 신생아 때요. 신생아 때는 요 그냥 사소한 디테일들이 다 신기해요. 근데 그게 이제 나이가 이제 점점 들면서 그런 디테일들이 무시하게 되잖아요. 아, 야, 그런 건 뭐 신경 쓸 게 아니요. 뭐 이런 식이 이제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데이터를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야, 이 얘기 했잖아, 어제. 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최적화 성능을 이제 살펴보면 얘는 그냥 최적화 성능만 지금 고려하겠습니다. 최적화 성능이 괜찮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눈으로 봐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이 성능을 이제 받아들였을 때 또 판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UFO 판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이 과적합 여부는 현재 실험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새로운 데이터로 평가를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은 과적합 여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요게 최적화 성능만을 놓고 본다면 그냥 얘는 언더인 거죠, 언더. 1.0에 못 미치잖아요. 근데 이거를 끌어올릴 수 있느냐? 현재 데이터 분포에서 현재 모형으로는 불가능하죠. 그죠? 왜 그럴까요? 이 지금 과소적합을 여기서 더 끌어올리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어떤 임의의 i번째 표본의 정답이 여기 있어요. 근데 우리가 형성한 모형이 이제 요 직선이고, 그러면 i번째 표본에 대한 이제 예측이 여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해당 표본에 대한 오류가 이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적화 점수가 완벽하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현재 모형은
선형 알고리즘을 선택했기 때문에 직선으로 한정됩니다. 이거는 이제 직선이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직선 자체를 벗어나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습 알고리즘을 이제 도입을 했을 때 우리는 이런 데이터로 인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범위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범위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가설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그 얘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모델이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의 영역을 가설 공간이라고 합니다. 선형 모델의 경우 직선, 평면, 초평면과 같은 선형적 표현들이 가설 공간에 포함됩니다. 기계학습 모델을 선택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가설 공간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설 공간 이내에서 데이터 집합에 적합한 특정한 설정을 찾아내는 것은 모델이 학습 과정에서 수행하기를 기대합니다. 선형 모델이 가설 공간을 탐색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해 1차원의 데이터를 가정하겠습니다. 손실을 최소화하는 가장 바람직한 기울기를 찾아내는 과정이 곧 선형 모델의 학습입니다. 그것은 직선의 기울기를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림을 단순하게 제시하기 위해 편향은 0인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실제로는 편향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대상 데이터 집합이 선택된 모델의 가설 공간 내에서 표현이 어렵다면 최적화에 실패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보다 넓은 가설 공간을 갖거나 다른 형태의 가설 공간을 갖는 모델을 선택해 적용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시각화가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모델이 적절할지 미리 알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모델들을 적용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다 적절한 모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학습이 데이터에 맞춰 가설 공간 자체를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입력과 출력을 매핑하는 함수의 적절한 표현은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러한 가능성의 공간을 임의로 탐색하는 방식도 없고, 설령 그런 방식이 있다고 해도 탐색에 무한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든 알아서 학습해낼 수 있는 만능의 단일한 기계학습 모델은 없습니다. 이런 거죠. 지금 만약에 우리 선형 모형을 선택을 했고, 1차원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직선으로서 이제 한정이 되는데, 직선은 무한 많은 직선이 존재하죠. 근데 그 무한히 많은 직선 중에서 어느 하나가 현재 데이터에 대해서는 가장 적합하다는 거죠. 걔 중에서. 근데 그 어느 하나에 가장 적합한 것이 해당 데이터에 대해서 가장 최선일 것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능한 범위 이내에서는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획득을 하겠지만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얘기 왜냐라고 하면, 이제 과소적합의 원인이, 주요한 원인이 결국은 이 가설 공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보시면 현재 데이터 분포에서 현재 알고리즘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과소적합으로 판정이 되는데, 현재 상태에선 이걸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이제 이거를 벗어나려면 가설 공간 자체를 확장을 하는 그런 방법을 적용을 하는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야, 근데 가설 공간을 어떻게 확장하냐? 지금 보면 얘가 이게 딱 결정이 돼 있고, 얘는 네 말대로 아무리 해봤자 이제 직선이 이제 뱅글뱅글 도는 건데, 이거는 이제 가설 공간 확장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 가설 공간이 무엇으로부터 결정이 되는가를 우리가 납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을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미 잘 아시는 내용. 선형 모델의 가장 간단한 예측 모형은 직선입니다. 입력이 1차원이면 그에 대응하는 기울기도 1차원이라 그렇습니다. 편향은 직선의 절편입니다. 선형 회귀는 예측 모형을 따라 입력에 대한 출력을 결정합니다. 선형 분류기는 예측 모형을 유형으로 분류하는 결정 경계로 활용합니다. 특징이 두 개인 2차원 데이터는 대응되는 가중치가 2개입니다. 이 경우 예측 모형은 3차원 공간의 평면입니다. 이러한 평면을 기준으로 출력이 결정됩니다. 3차원 공간에서 그려진 평면은 직선은 아니지만 여전히 선형적입니다. 해당 평면의 기울기는 W1, W2로 결정되고 평면의 절편은 B입니다. 3차원 이상의 데이터셋은 4차원 이상의 공간에서 초평면으로 표현됩니다. 초평면은 시각화가 어렵지만 직선과 평면은 그것의 하위 집합입니다. 초평면은 일반적인 선형 함수입니다. 그러면 보죠. 이 예측 모형에 대해서 이제 2차원인데 여기서 이제 x1, x2로 지금 차원이 증가를 하게 되면 이 x1에 대응하는 기울기를 w1이라고 표현한다면 x2에 대응하는 기울기가 이제 w2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요 x1하고 x2가 독립적이다라고 가정하면 얘네들은 이제 직교적인 그런 좌표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표현이 되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형성되는 모형은 평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체험해 보기 위해서 우리 이제 현재 실험에서 살짝 수정을 가해 보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최적화 점수가 1.0에는 많이 못 미치지만, 좀 못 미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죠. 그런데 나쁘게 만들어 볼게요. 그러기 위해서 요 x에다가 이제 제곱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극단적으로 달라진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빵점 맞았어요. R2가. 근데 어제 우리가 논의한 바가 있죠. 이 R2가 범위가 이제 있는데 1.0이 이제 최대잖아요. 언제냐? 정답하고 예측값이 이제 완벽하게 일치하면 그러면 이제 그 R2가 1.0이거든요.
근데 이 R2는 마이너스 무한대 범위의 임의의 값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빵점이 나오는 경우가 언제였냐면 예측을 정답의 평균으로 해버리면 딱 빵점 나옵니다. 근데 지금이 그 딱 빵점이 나왔어요. 그 왜 그럴까요? 이제 그 x를 제곱함으로 인해서 실제 데이터는 2차원의 분포를 가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의 복잡도라고 부를게요. 그러면 데이터의 복잡도는 지금 2차수가 됐는데 요 검은색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형이고 우리의 모형은 여전히 직선의 가설 공간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을 모형의 표현력이라고 서술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능이라고 하는 이상적인 성능은 적어도 이제 최적화 성능은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데이터의 복잡도에 모형의 표현력이 대응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극단적인 상황으로 만들었는데 과소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데이터의 복잡도에 비해서 모형의 표현력이 모자르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과소적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대응을 했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완전 빵점을 맞아버렸잖아요. 왜냐면 현재 모형의 표현력은 직선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직선으로서 그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현재와 같은 곳에서 그냥 평균 치는 거예요. 평타. 그죠? 중간만 가면 그나마 개 중에선 제일 나은 건데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해도 마이너스를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통찰을 해야 되는데 과소의 원인은 결국 다음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각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인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형의 표현력을 증가시키는 방향성을 고려할 수 있어요. 모형의 표현력을 어떻게 증가시켜야 되는가는 알고리즘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각 알고리즘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략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모델은 특징 차원에 따라 표현력이 증가합니다. 1차원 특징인 경우 직선의 결정 경계를 생성합니다. 2차원인 경우 원래는 평면을 그리게 되는데 다차원을 2차원 평면에서 표현하기 위해 x2가 x1의 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2차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포물선이 그려집니다.
3차원인 경우에 같은 방식으로 x2는 x1의 제곱, x3은 x1의 세제곱이라고 하면 3차 방정식의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살펴보면 선형 모델에서 특징 차원이 증가할수록 보다 복잡한 모형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 점을 한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황당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냐면 아니 선형 모형이라며. 네. 근데 어떻게 구부러지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원래는 이제 이상적인 선형 모형의 논의에서는 x가 이제 두 개가 나오면 평면이 결정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가정이 있어요. 가정이 뭐냐면 x1하고 x2가 독립적이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평면이 형성이 되는데, 이런 가정을 선형 모형이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이제 독립적이다 이제 하면은 얘기하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현실의 데이터가 정말 독립적이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x1이 신장 키예요. 근데 x2가 체중이에요. 이 두 개가 독립적인가요? 키가 2m인데 몸무게가 10kg인 사람이 있나요? 뼈 무게는 그거보다 더 나갈걸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사실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저렇다는 건데, 저런 가정을 선형 알고리즘 자체가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응용하는 건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쉬는 시간 이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